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죽음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세아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린 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희미한 실루엣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삐삐하는 무미건조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그녀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저 소리는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지만 세아에게는 마치 그녀의 남은 시간을 재는 잔인한 초식의 소리처럼 들렸다. 의사는 절망적인 말들을 기계처럼 쏟아냈다. 급성 신부전 이식이 유일한 희망하지만 공여자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된 고위험 수술. 성공 확률은 희박했고 설령 성공한다 해도 천문학적인 수술비가 필요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수술 예약금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심장에 밝힌 비수와도 같았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반 지하방 보증금뿐인 그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빌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돈을 빌렸고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 하지만 거대한 병원비 앞에서 그녀의 노력은 모래 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다. 세상은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닫았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머니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절벽 끝에 선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독초 같은 제안이 들어왔다. 예전에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의 주방장이었던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었다. 정말 큰 돈이 급하면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수밖에 없어. 그는 떨리는 그녀에게 작은 메모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곳에는 이름도 없는 바의 주소와 흑영해인이라는 단어. 그리고 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권태우. 세아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그림자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 그들은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었고 사람의 목숨조차 파리 목숨처럼 여겼다. 그들에게 자신을 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에서 힘겹게 숨을 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그녀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과 도덕성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리라. 약속된 날, 세아는 메모지에 적힌 바로 향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 눈에 띄지 않는 골목에 자리한 그곳은 간판조차 없었다. 무거운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오직 무거운 침묵과 값비싼 위스키 향만이 그녀를 맞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곳곳에 서 있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의 온몸에 밝혔다. 한 남자의 안내를 받아 가장 안쪽에 있는 VIP 룸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생각보다 더 미니멀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앞에는 검은 가죽 소파와 낮은 테이블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소파 한가운데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권태우였다. 그는 그림자 그 자체처럼 보였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그 무엇도 담고 있지 않은 텅 빈 눈동자. 그는 세아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경매에 나온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감정사의 눈빛이었다. 세아는 치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이 악물고 버티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본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 그의 목소리는 동굴처럼 낮고 차갑게 울렸다.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다. 그에게 동정심을 구걸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거래를 하러 온 것이지 자비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저 손에 든 유리잔을 천천히 돌리며 그녀를 관찰할 뿐이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세아는 숨 막히는 압박감에 질식할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가 팔려는 건 내 몸뚱이 하나뿐인가?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세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권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연약한 몸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잡고 강제로 들어올렸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피부에 닿는 순간 세아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서 공포와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독한 결의를 읽어내려는 듯이. 좋아, 내 어머니 수술비 내가 내주지. 그의 말에 세아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는 곧이어 잔인한 조건을 덧붙였다. 대신 내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야 한다. 내 몸, 내 시간, 내 의지까지. 내가 부르면 언제든 와야 하고, 내가 시키는 건 무엇이든 해야 해. 계약 기간은 없다. 내가 질릴 때까지, 혹은 내 어머니 병원비의 10배를 갚을 때까지 넌 내 소유물이 되는 거다. 그것은 악마의 계약이었다. 영혼을 파는 것과 다름없는. 하지만 세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뜨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권태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부하에게 눈짓했다. 부하가 다가와 그녀의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와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그가 말한 것과 같았다. 윤세아는 갑 권태호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인생이 팔려나가는 순간이었다. 서명을 마치자 권태호는 흥미를 잃었다는 듯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의 부하가 세아에게 말했다. 봉투 안에는 수술 예약금으로 충분한 현금이 들어있다. 어머니 병원부터 해결해. 내일 저녁 사람이 갈 테니 준비하고 있도록.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정중하게 문 쪽을 가리켰다. 볼일은 끝났으니 나가라는 뜻이었다. 세아는 돈 봉투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지옥 같은 방을 빠져나와 다시 차가운 밤거리로 나왔을 때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품 안에 든 돈 봉투는 어머니를 살릴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올가맬 족쇄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삶 위로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저녁 약속대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세아의 낡은 반지하 집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어제 보았던 권태호의 부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작은 짐가방을 받아들고는 차 문을 열었다. 세아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돌아보았다. 곰팡이 냄새와 가난이 배어있는 이 지긋지긋한 공간이 지금 이 순간에는 마지막 남은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차는 서울의 밤을 미끄러지듯 달려 도시의 심장부 가장 높은 곳을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남산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세아는 숨을 멈췄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미술관 같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고 내부는 온통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유리로 장식되어 있었다. 감정이 배제된 완벽한 공간. 그곳은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감정이 없는 표정의 중년 여인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자신을 이 집의 가사 관리인이라고 소개하고는 세아를 집안 곳곳으로 안내하며 규칙들을 설명했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 집 안에서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압수되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차단되었다. 어머니의 소식은 매일 저녁 권태호의 부하를 통해 건조한 보고서처럼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권 회장님께서는 소란스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항상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마지막 규칙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녀는 이곳에서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값비싼 가구 중 하나가 되어야 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그녀가 살던 반지하 집 전체보다 더 넓었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드레스룸에는 이미 그녀의 사이즈에 맞는 값비싼 옷들이 계절별로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세아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은 그녀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다. 주인의 소유물에 걸맞은 격식을 차려주려는 것일 뿐. 그녀는 이제 윤세아가 아니라 권태호의 여자라는 이름 없는 존재였다. 첫 며칠은 악몽 같았다. 그녀는 거대한 집안을 유령처럼 떠돌았다. 잠을 자고 일어나고 말 한마디 없는 가사 관리인이 차려주는 밥을 먹었다. 서재에 가득한 책들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매일 저녁 약속대로 어머니의 소식이 전달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순조롭다는 내용이었다.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권태호는 대부분 집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는 잠을 몇 시간 자는지까지 모두 그에게 보고되고 있는 듯했다.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새장이었고 자신은 날개가 꺾인 채 갇혀버린 새였다. 그녀는 매일 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바깥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연인들의 모습이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권태호가 돌아왔다. 그는 손님으로 보이는 남자 몇 명과 함께였다. 그들의 대화는 거실 소파에서 이루어졌고 방에 있던 세아는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사업이나 M&A 같은 것들이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전쟁 용어처럼 살벌했다. 처리한다, 정리한다, 쓸어버린다 같은 단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갔다. 갑자기 대화가 중단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권태호의 부하들이 한 남자를 끌고 거실로 들어왔다. 남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려졌다. 그는 울면서 무언가 애원했지만 권태호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세아는 공포에 질려 귀를 막았지만 모든 소리가 벽을 뚫고 그녀에게 날아와 밝혔다. 조직의 돈에 손을 대는 놈은 그 손으로 대가를 치러야지. 권태호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뒤이어 끔찍한 비명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다. 세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몸을 떨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다. 짐승의 소굴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짐승의 우리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 일이 있은 후 권태호는 며칠간 집에 머물렀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행동했다. 그는 세아를 유령처럼 대했다. 그녀가 거실에 있어도 그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서재에서 일을 하거나 홈짐에서 운동을 했다. 가끔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잠시 머물 때가 있었지만 그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소유물이 제자리에 잘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그의 그런 태도는 폭력보다 더 잔인하게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차라리 자신을 욕하고 때린다면 증오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그녀를 완벽한 타인 아니 사물로 취급했다. 그녀는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잃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화려한 옷을 입은 낯선 여자가 누구인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과거, 그녀의 꿈은 모두 지워지고 오직 권태호의 소유물이라는 낙인만이 남았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다. 서재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권태호는 소파에 잠들어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달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웅크린 모습이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짐승 같았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과는 다른 아주 미세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수많은 여자들을 겪었지만 그녀처럼 조용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대부분은 그의 돈과 권력 앞에서 아첨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교태를 부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 그는 주먹을 쥐고 손을 거두었다. 감정은 사업에 방해가 될 뿐이다.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새아는 밤새 뒤척였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어두운 터널을 헤매고 있었다. 아무리 달려도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차가운 황금빛 세장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창밖의 세상은 너무나도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포는 무뎌지고 절망은 일상이 되었다. 윤세아는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유일한 그림자가 되는 법을 터득했다. 그녀는 주인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았고 가사 관리인의 일에 불편을 주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허락된 공간 안에서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며 살았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권태호의 서재에 있는 책들을 읽는 것이었다. 책 속의 세상에서나마 그녀는 잠깐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권태호는 그런 그녀를 무심하게 하지만 꾸준히 관찰했다. 그는 처음 며칠간 그녀가 절망에 빠져 울거나 혹은 반항하며 뛰쳐나가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꺾였지만 부러지지는 않은 한 폭이 난초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그가 이제껏 겪어온 다른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의 세상에서 여자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원했다. 돈, 권력, 보석, 혹은 그의 하룻밤. 그들은 욕망을 무기로 그에게 접근했고 그는 그 욕망을 이용해 그들을 지배했다. 하지만 윤세아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사준 비싼 옷들보다 서재 구석에서 먼지가 쌓여가던 낡은 소설책을 더 아꼈다. 그녀의 그런 무욕무유이 역설적이게도 권태호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조직 내의 문제로 평소보다 펜트하우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덕분에 그는 그녀의 소소한 일상들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이 예전 집에서 가져온 작은 다육 화분에 물을 주었다. 이 삭막한 공간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가진 존재였다. 그녀는 그 작은 식물과 대화를 나누듯 정성스럽게 돌보았다. 그 모습은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낯선 평화로움이었다. 변화의 계기는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권태호는 자신의 핵심 간부 몇 명과 거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조직의 구역 문제로 분위기는 몹시 험악했다. 그때 목이 말랐던 세아가 물을 마시기 위해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려 했었다. 하지만 간부 중 한 명인 박도철이 그녀를 발견하고 말았다. 박도철은 조직 내에서도 성질이 거칠고 여자를 밝히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새알을 회장의 새로운 장난감 정도로 여기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이야, 이게 누구야? 회장님이 새로 들인 인형인가? 예쁘게 생겼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세아는 놀라 작게 비명을 질렀지만 뿌리칠 힘은 없었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회의를 주재하던 권태호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주변 온도가 10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다른 간부들은 숨을 죽인 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공포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다. 모두가 권태호가 이 상황을 무시하거나 혹은 재미있다는 듯 웃어넘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자 하나 때문에 회의를 망칠 그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철아. 그 손 안때나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뼛속까지 얼려버릴 듯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박도철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화들짝 놀라며 세아의 팔을 놓았다. 권태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박도철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다. 박도철이가 관리하는 강남 클럽 3곳 오늘부로 전부 정리해. 그리고 그놈 명의로 된 모든 자금줄 당장 끊어버려. 그는 상대방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박도철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일부터는 길거리에서 패지나 줍는 게 좋을 거다. 내 눈에 다시 띄면 그땐 내 손모가지가 아니라 목이 날아갈 테니 꺼져. 박도철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단 한 통의 전화로 1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를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남은 간부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다. 권태호는 그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회의는 여기까지. 전부 나가봐. 그의 말에 간부들은 쏜살같이 사라졌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세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다. 그녀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방금 전의 일은 명백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서웠다. 괴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괴물을 잡아먹은 것과 같았다. 그녀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권태호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다. 왜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의 소유물에 감히 손을 댔기 때문이라고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 한구석에서는 상처 입은 작은 새를 지키고 싶었던 원초적인 보호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의 견고했던 얼음성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은 세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여전히 박도철의 거친 소나기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불쾌한 감각 위로 방금 전 자신을 지켜주던 권태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겹쳐졌다. 두려움과 함께 아주 미세하지만 따뜻한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세아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권태호가 나왔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고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 하나를 무심하게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세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최신형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병원과 통화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주어진 작은 자유처럼 느껴졌다. 세 장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 같았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권태호와 윤세아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지만 그 벽의 높이가 아주 조금은 낮아진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의 존재를 마냥 두려워하지만은 않게 되었다. 그녀는 허락된 범위 내에서 병원에 있는 어머니와 매일 짧게나마 통화하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작은 변화와는 무관하게 바깥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다. 권태호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부하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긴급 보고를 올렸고 그의 입에서는 조 회장이라는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다. 세아는 그가 조직의 존폐를 건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조 회장은 백호파의 수장으로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세력을 키우며 권태호의 흐경을 위협하는 유일한 적수였다. 그는 권태호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권태호가 차가운 이성과 철저한 계산으로 움직인다면 조 회장은 동물적인 감각과 사람의 허를 찌르는 교활함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잔인함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고 배신과 이간질에 능했다. 두 조직의 갈등은 인천항의 새로운 밀수 루트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시작되었다. 사소한 충돌로 시작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이제는 서로의 심장부를 겨누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매일 밤 뉴스에서는 신원 불명의 변사체나 원인 불명의 화재 사고 소식이 흘러나왔다. 세아는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두 거대한 그림자 조직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조 회장 측에서 갑작스럽게 휴전을 제안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중립지대인 한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단둘이 만나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했다. 권태호의 간부들은 대부분 이것이 조 회장이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라며 이번 기회에 그의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태호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조 회장은 궁지에 몰리면 더 교활해지는 놈이다. 이건 분명 함정이야. 그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뛰어난 호텔의 설계 도면과 주변 감시 카메라 영상들을 띄워놓고 몇 시간째 약속 장소의 허점을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분석해도 특별한 약점은 보이지 않았다. 보안은 완벽했고 도주 경로는 차단되어 있었다. 마치 정말로 순수한 협상 제안처럼 보였다. 세아는 그날 저녁 서재에서 가져온 오래된 건축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조용히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스크린에 비친 화려한 호텔의 내부 사진들을 무심코 쳐다볼 뿐이었다. 그런데 레스토랑 중앙에 장식된 거대한 꽃 장식을 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아주 희귀한 품종의 흰색 호접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며칠 전 어머니 병실의 TV 뉴스에서 저 꽃을 본 기억이 있었다.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유력 정치인의 자택 압수수색 영상이었다. 그때 그 정치인의 거실에도 똑같은 품종의 호접란이 똑같은 모양의 화분에 담겨 있었다. 그 정치인이 조 회장의 오랜 뒷배라는 것은 암흑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설마 세아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도 사소하고 비약이 심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만약 호텔 전체가 그 정치인의 소유이거나 혹은 그가 깊이 관여된 곳이라면 그렇다면 설계 도면이나 공식적인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비밀 통로나 함정이 존재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조직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저 무서운 남자들 앞에서
감히 자신의 근거 없는 추측을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시당하거나 혹은 주제넘게 나선다며 분노를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서 권태호가 자신을 지켜주던 그날 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빚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스크린 앞에 서 있는 권태호의 등 뒤로 다가갔다. 저, 대표님.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부하들의 눈에는 감히 여자가 어딜 끼어들어 하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권태호는 의외로 부드럽게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지? 세아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크린 속의 호접란을 가리켰다. 저 꽃다 며칠 전 뉴스에서 봤어요. 조 회장과 가깝다는 김 의원의 집거실에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간부 중 한 명이 피식 웃었다. 지금 겨우 꽃 장식 하나 가지고 함정이라는 겁니까? 아가씨, 여긴 아가씨가 소꿉놀이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권태호는 웃지 않았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세아를 쳐다보았다. 그는 박도철 사건 이후 그녀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아주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계속해봐. 그의 말에 세아는 용기를 얻어 자신의 생각을 모두 털어놓았다. 꽃 장식에서 시작된 의심, 그리고 호텔과 정치인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에 대한 가설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권태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정보들이 재조합되기 시작했다. 세아의 가설은 겉보기에는 허무맹랑했지만 조 회장의 교활한 성격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졌다. 그는 항상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파는 놈이었다. 그는 즉시 부하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저 호텔의 실소유주와 김 의원 사이의 자금 흐름을 전부 추적해. 10년 전까지 샅샅이 뒤져. 결과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세아의 예측은 정확했다. 호텔은 몇 년 전 김 의원의 차명으로 지어졌으며 설계 도면에는 없는 비밀 통로와 비상 상황 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할 수 있는 특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조 회장은 권태호를 그곳으로 유인해 독 안에 든 쥐로 만들어 제거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간부들은 경악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권태호는 말없이 세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소유물로 보는 시선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아주 희미한 존중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소녀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는 그저 보호해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위기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진 예상치 못한 무기였다. 그는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그곳에 매복하고 있을 조 회장의 부하들을 역으로 급습할 계획을 세웠다. 모든 지시를 마친 그는 여전히 구석에 작아진 채 서 있는 세아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잘했다. 그 짧은 한마디.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넨 칭찬이었고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윤세아의 기지로 최대의 위기를 넘긴 후 권태호는 그녀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그림자 취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안전을 이유로 자신이 펜트하우스에 머무는 동안에는 항상 자신의 시야 안에 머물도록 명령했다. 그것은 감시이자 통제였지만 동시에 서투른 방식의 보호이기도 했다. 덕분에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권태호는 윤세아가 단순히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강인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유머 감각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와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에 익숙해져 갔다. 세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권태호라는 남자가 단순한 냉혈한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도록 서재에서 홀로 일하며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클래식 음악을 사랑했고 가끔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껍질 아래에 숨겨진 상처 입고 고독한 영혼의 편린들을 보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부하들과의 격투 중에 입은 듯한 옆구리에 자상을 숨긴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재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과 셔츠에 희미하게 번진 핏자국을 세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명령을 어기고 구급 상자를 들고 그의 서재 문을 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체념한 듯 소파에 앉아 셔츠를 벗었다. 그의 단단한 상반신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가득했다. 그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이었다. 세아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들의 피부가 스칠 때마다 낯설고 미묘한 전류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더 이상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가 아니었다.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말없이 사다 놓았고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원두를 기억해 두었다가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곤 했다. 말없는 배려가 쌓여 보이지 않는 유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함정에 빠졌다가 간신히 목숨만 건진 조 회장은 치욕감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권태호에게 반격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마침내 그의 정보망에 권태호가 펜트하우스에 한 여자를 숨겨두고 있으며 박도철을 숙청할 때도 그 여자가 관련되어 있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조 회장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권태호라는 완벽한 인간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그 여자라고 확신했다. 사랑 같은 감정을 경멸하는 그였지만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나약하게 만드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 여자를 납치하여 권태호의 목에 밧줄을 감을 계획을 세웠다. 그의 부하들이 펜트하우스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권태호는 조 회장의 움직임을 즉각 감지했다. 펜트하우스 주변의 경비는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삼엄해졌다. 그는 세아에게 외출은 물론 창가에 가는 것조차 금지했다. 펜트하우스는 다시 철옹성 같은 감옥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달랐다. 그것은 그녀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외부의 위협이 강해질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세아의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진 것이다. 병원에서는 당장 보호자가 와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세아는 거의 반 미쳐서 그에게 애원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를 보게 해달라고. 권태호는 그것이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로 호소하는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경호 인력을 동원하여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병원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권태호의 부하들이 몇 겹으로 병실을 에워쌌고 복도 끝까지 모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세아는 간신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회복을 기원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조 회장의 부하들이 의사와 간호사로 위장하여 기습을 감행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윤세아를 납치하는 것이었다.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총성과 비명이 뒤섞이고 사방에서 격투가 벌어졌다. 권태우의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세아를 지키며 싸웠다. 세아는 너무 놀라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권태우의 모습을 찾았다. 그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마치 분노한 흑표범처럼 적들을 쓰러뜨리고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오직 그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간신히 적들을 물리치고 병원을 빠져나와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아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고 권태우는 분노를 사기지 못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가 내린 잘못된 결정 하나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뻔했다. 그는 떨고 있는 세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혹시라도 그녀가 다쳤을까봐 미친 듯이 그녀의 온몸을 살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혈한 보스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한 한 남자의 절박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본 세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서져라 껴안았다. 계약도 돈도 조직의 전쟁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이 여자 윤세아 하나만이 전부였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였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순간 보이지 않던 그들의 유대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사슬이 되었다. 병원에서의 기습은 마지막 남은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권태우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검은 불꽃 지독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가 윤세아의 목숨을 위협한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간부들을 긴급 소집했다. 그날 밤 흑영의 모든 조직원들에게 간결하지만 무서운 명령이 하달되었다. 지금부터 백호파를 이 땅에서 지워버린다. 조직은 거대한 전쟁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세아는 권태우의 눈에서 위험한 광기를 읽었다. 분노는 강한 동기가 되지만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조 회장이 바로 그런 무모한 전면전을 예상하고 또 다른 함정을 파놓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작전 회의를 주재하던 그의 서재 문을 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그녀는 오직 권태우만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워서는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우리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조 회장은 짐승이지 장수가 아니에요. 짐승을 잡으려면 힘이 아니라 덫을 사용해야 해요. 그녀의 말에 몇몇 간부들이 코웃음을 쳤지만 권태우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이미 그녀의 통찰력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모두 물리고 그녀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흑영의 운명을 건 마지막 작전을 함께 구상했다. 그의 힘과 자원에 그녀의 지략과 섬세함이 더해져 가장 치명적인 복수 계획이 탄생했다. 작전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백호파의 자금줄을 끊는 것이었다. 세아는 그동안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 회장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와 돈 세탁에 이용되는 유령 회사들의 약점을 정확히 분석해냈다. 권태우의 해커팀은 그녀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의 금융 시스템을 완벽하게 마비시켰다. 돈으로 세워진 제국은 돈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단계는 심리전이었다.
세아는 조 회장의 의심 많고 잔인한 성격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조 회장의 최측근 몇몇이 뒤에서 흑영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증거는 교묘하게 조작되었다. 분노에 눈이 먼 조 회장은 미끼를 물었고 스스로의 손으로 가장 충성스러웠던 부하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백호파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단계는 왕을 잡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린 조 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권태호에게 담판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권태호가 함정을 팔 차례였다. 그는 조 회장이 제시한 장소가 아닌 자신이 선택한 폐공장에서 만나자고 역제안했다. 고립된 맹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전의 날 폐공장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 회장은 소수의 부하들만 데리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는 권태호를 죽이고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 빈 공장과 그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권태호뿐이었다. 그의 등 뒤로 굳게 닫혔던 공장의 모든 철문이 일제히 내려왔다. 내 놈. 함정이었나 조 회장이 소리쳤다. 권태호는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내 것을 건드렸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난 거다. 그 말을 신호로 공장 곳곳에 매복해 있던 흑영의 조직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적으로 완벽하게 포위된 백호파의 조직원들은 변변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모두 제압당했다. 이제 공장 안에는 권태호와 조 회장 단둘만이 남았다. 조 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품 안에서 칼을 꺼내 그에게 달려들었다. 두 조직의 수장은 짐승처럼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술이나 전략이 아닌 오직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한 원초적인 싸움이었다. 세아는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으로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싸움은 길지 않았다. 분노에 찬 권태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힘을 발휘했다. 그는 조 회장의 팔을 꺾어 칼을 빼앗고 그의 얼굴에 무자비한 주먹을 날렸다. 그는 조 회장을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먹을 멈췄다. 그를 죽이는 것은 너무 쉬운 잡이었다. 대신 그는 그의 자존심과 희망 모든 것을 빼앗기로 했다. 잠시 후 폐공장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권태호가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었다. 경찰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조 회장과 그 옆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발견했다. 수십 년간 서울의 밤을 공포로 물들였던 백호파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권태호는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비밀 통로를 통해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곧장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새로운 상처가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승리자의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서는 순간 모니터 앞에서 울며 그를 기다리던 세아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피냄새와 먼지로 뒤덮인 손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온기가 그녀의 눈물이 그의 모든 분노와 상처를 씻어 내리는 것 같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그는 자신의 여자를 지켜냈고 그의 세계를 지켜냈다.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이 작은 소녀가 이제 그의 세상의 전부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흑영의 차가운 심장이 마침내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조 회장의 몰락 이후 서울의 밤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권태호의 흑영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제국을 구축했다. 피비린내 나던 전쟁은 끝났고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전쟁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그들은 다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윤세아의 어머니가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거의 동시에 권태호의 집사가 그에게 한 장의 보고서를 내밀었다. 그동안 세아의 어머니 병원비로 지출된 모든 비용이 정산된 내역서였다. 그들이 맺었던 잔인한 계약의 조건은 이제 모두 이행된 셈이었다. 윤세아는 기술적으로 이제 자유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다. 세아는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허전함을 느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벗어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과연 돌아가고 싶은 걸까? 자신을 물건처럼 샀지만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던 저 남자를 떠나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권태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생 무언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다. 잃을 것 같으면 먼저 부숴버리거나 더 큰 힘으로 빼앗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족쇄였던 계약은 이제 효력을 잃었다. 그녀의 마음을 얻는 법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다시 예전처럼 차가운 가면을 썼다. 그의 차가워진 태도를 세아는 이별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 더 이상 자신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꾸렸다. 그녀가 이곳에 올 때 들고 왔던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가 사주었던 비싼 옷과 보석들은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그녀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의 기억조차도 그녀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그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워 보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세아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무슨 일을 해서든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권태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본 채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갚을 필요 없어. 그 돈은 내가 제공한 대가로 이미 지불된 거니까. 이제 가봐.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결국 자신은 그에게 하룻밤 유흥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세아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다. 그녀가 현관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그녀는 다시는 이 남자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지독한 사랑도 고통도 모두 끝나는 것이다. 그녀가 마침내 문고리를 잡고 돌리려는 순간이었다. 가지마. 등 뒤에서 그답지 않은 애처롭게 갈라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아가 놀라 돌아보자 그는 어느새 그녀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그를 지배하던 냉정함과 오만함 대신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 손길은 명령이 아닌 간절한 애원이었다. 계약은 끝났어. 넌 이제 자유야.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아.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부 드러내 보였다. 내 세상은 어둡고 위험해. 너처럼 밝은 아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평범하게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그는 그녀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겠어. 난 너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제발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될까? 그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었다.
돈이나 몸을 대가로 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을 담보로 한 영원한 사랑의 서약이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으로 내 옆에 머물러줘. 그의 고백에 세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자유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세상에서 그의 옆에서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녀의 대답이었다. 몇 달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강공원. 건강을 되찾은 세아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벤치에서 한 남자가 어색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을 한 권태호였다. 그는 더 이상 밤의 제왕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의 가족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차가운 미니멀리즘 대신 곳곳에 세아의 손길이 닿은 화분과 책들이 놓여 따뜻한 온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세 장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다. 그들은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권태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물었다. 후회 안 해. 세아는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대며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요. 제 인생 최고의 거래였는걸요. 그녀의 말에 그가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가장 밝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심장에 빚을 진 두 사람은 이제 그 어떤 계약보다도 강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